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능시험 연기 등 혼란도 큽니다. 그래도 재난에 대한 대처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지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또 국정원 수사 등 최근 현안 어떻게 보는지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마련하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는 탈원전 논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논란 등 뜨거운 정치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토론해보겠습니다. 포항 지진 현장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날씨는 추워지고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흥해 실내체육관의 권경옥 자원봉사센터 소장 그리고 백강훈 포항시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또 적폐청산 관련 검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까 게다가 또 예산안 심사 등등 지금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 이슈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 현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진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져서,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혹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사후 대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해 나갈 그런, 태세에 있습니다. 예.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지진 난 부근에 있는 학생들로서는 그렇죠. 놀란 마음을 담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여러 가지의 또 여진의 형태라든지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잘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지금 임명할 걸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재송부를 한 거 보니까 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저희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이 전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또 내정되고 지금 청문회 할 때까지 약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름 사이에 언론 사설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부적격자로 사설에 나왔거든요. 예. 또 이런 문제, 또 국회에서도 이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요번 이 홍종학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예.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굳이 임명하는지 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홍종학 후보자나 또 여당 쪽 입장은 위법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런 증여 결정을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장모가 내린 결정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뒷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제가 또 소관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 손녀한테 한 것도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또 장모가 한 것이고, 네네. 증여한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국제중학교 보낸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본인은 전혀 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논리 비약을 하면 장관이 되신 후에도 장모님 말씀 듣고 정책을 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장모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는 홍 후보자가 예.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가는 거지 모든 것을 장모가 했다고 하는 것이 예. 오히려 회피성이다 예.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보 강행하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선 독주를 넘어서 5기의 정치를 하실 거가 아닌가 이런 아마 정치 공세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하에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의 하여튼 정치적 책임은 예. 저는 정부 여당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좀 더 임명이 되면
강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며칠 안에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청문회를 하고 이건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거랑 연계가 되나요? 저희는 뭐 이진성 그 후보자하고 연계해서 저기 그 헌재 소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예. 근데 헌재는 요번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김희수 그랬죠. 후보자부터. 그래서 예. 헌재는 제대로 기능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뭐 이진성 그 후보자와 연계할 생각은 없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대여 공세를 할지는 일단 혹시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상하겠다 이 말씀. 지금 예산 국회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또 법안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법안. 네. 네. 물론 국민을 위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예. 또 이게 하다 보면 여당이 꼭 요것 좀 통과시켜 달라는 또 아쉬운 법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협상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의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일제히 오늘 밤 늦게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또 국정원장 감옥 가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요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이 대공수사, 뭐 구체적으로는 간첩도 잡고 이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3명의 국정원장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김정은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 예.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 근데 그때 한간에 많이 나왔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장관이 김관진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김정은이가 쳐다볼 때 그 김관진 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포박된 모습을 볼 때 예. 아마 가장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자주 섞인 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와서 예. 그런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명백한 위법행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전 사법적 처리가 강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전 국정원장이 뭐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작정 다 감옥에 넣는 것만이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예.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그 당위성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당위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는 너무 구속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김관진 장관 건은 그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거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뭐 맞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예. 지금 수사하고 일단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먼저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 문제도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 또는 국정원이 네. 무력화되는 이런 모습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결이 됐다 그래서 예. 꼭 구속만이 최선의 방안이었느냐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이런 사람을 꼭 그 구속 상태에서 예.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은 있지만 예. 이건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게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보세요? 오히려 그거는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예.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 기관이 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근무했던 분들이 예컨대 그 전직 국정원장 셋을 모셨던 분들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볼 때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축이 돼서는 또는 어떤 조금이라도 무력화가 되는 이런
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이 점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제 뭐 매달 1억씩 뭐 수십억의 돈을 청와대에 그것도 문고리 3인방한테 전달한 혐의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문고리 3인방에 정말 전달을 한 것인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면 이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무리 특별 활동비라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기밀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북한과의 사업을 갖다 연계하면서 특별 활동비를 국정원에 있는 돈을 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건 국가의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거라서 이게 범죄 혐의가 아주 중하다. 안보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어떤 정치활동비나 이렇게 활용된 거라는 좀 질이 다른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예. 이건 우리 국고 손실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위법의 문제도 발생할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말이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예. 그 텔레반한테 잡혀 있을 때, 그때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입니다만, 예. 그 3천만 달러를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로 조성을 해서 예. 2천만 달러는 무장 세력들에게 줬고 1천만 달러는 남북 회담 용으로 하여튼 청와대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까지도 그러면 위법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적으로 쓴 데 대해서는 이건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대치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밀적인 활동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용처가 조사되고 수사되면 이제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 이제 그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네. 그리고 차제에 국정원의 영수증도 하나 필요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정말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갖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활동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에서의 내부 감사라든지 감찰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에 또 하나 큰 논쟁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문제는 뭐 한 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방위적 이 정치 보복의 칼날이 전임 정권뿐만 아니라 전전임 정권까지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퇴임한 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미 정치권에서 좀 멀어진 분을 다시 그 정치의 한복판에 세우는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먼저 선입견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원조 적폐, 예를 들면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소위 못 본 척하고 또 이 보수 정권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청원, 최경원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가 화두인데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중에는 그것을 이유로 한 의원총회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 저도 정치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 어떤 법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정치력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선배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수집해서 의원들 보고 표결해라. 뭐 이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예. 저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들이 그 두 분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예.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을 그 합니다. 두 의원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예. 그 스스로의 지금 그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봤을 때, 거의 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모습이 명예롭게 나가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후배라면 후배 입장이고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될 텐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해서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워낙 많아서 한 7개 저희가 그 대표적인 거 포퓰리즘 사업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증원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예. 이건 그리스와 똑같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내년의 경제 핵폭탄은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금 3조 원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저는 이런 그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 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주목하겠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 좀 점검해 봅시다. 예, 이제 시작이죠.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불가항력적이고 예방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원래 대학 수학능력 평가일이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일주일 연기했죠. 네. 일단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잘했다고, 야당에서도 잘했다라고 예, 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어요. 예. 2번이 있어요. 에이펙 G20 국제행사하고 겹칠 때 연기가 됐는데 네. 근데 이 연기는 수능 9개월쯤 전에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예. 유사한 사례는 이 1992학년도에 대입학력고사 후기 입시 전날 시험이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네. 시험지가 도난당했었거든요. 이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하고 이제 흡사한 게 이제 그때인 것이고 네. 뭐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보면은 2시 30분에 지진이 발생했죠. 정확하게 29분이지만은 예. 4시 반에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이 기상청 브리핑이었어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교육부 발로 수능은 그대로 간다 이런 이 자막 뉴스가 나왔었죠. 네. 하지만 현지에 급파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아니 이거 보니까 불가능하다. 포항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사회부총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건데 예. 연기해서 당연하게 혼란이 있지만은 차분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 만약에 오늘 치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게 그 고사장 가운데 몇몇 곳은 출입 자체가 안 된 정도로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여진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여진이 있었는데 시험이 시작됐다 생각하면 1교시 시작하는 30분 후거든요. 예. 말이 안 됐던 거죠. 예. 아무튼 수능 연기는 전격적이라서 다들 놀라긴 했으나 이건 불가피하고 그렇죠. 잘 결정했다는 입장이고 네. 그 외에 정부의 전반적 대응은 어떻게? 뭐 대체로 어제 정부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첫 공식 브리핑이 지진 발생 후 2시간 만에 나왔어요. 기상청 발표로. 그렇죠. 예. 브리핑을 하려면은 당연하게 이게 준비도 필요하고 뭐 질의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빨리 브리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현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예. 행동 요령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예. 정부의 대처 사항을 설명하고 대신에 추가 브리핑을 예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기상청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본부로 상황이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 일본이 지진에 있어서는 뭐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그 정부 대처도 상당히 앞서 나가잖아요.
2016년 11월에 일본 지진 났을 때 제가 한번 상황을 불러드릴게요. 이때도 일본 아베 총리가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었거든요. 5시 59분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6시 2분에 총리 관저 연락실 설치. 3분 만에? 그렇죠. 6시 17분에 아베 총리가 신속 파악 정보 공개 지시. 7시 20분에 아베 총리가 아르헨티나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에서. 총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죠. 7시 35분에 관방장관 기자회견. 8시 5분에 기상청 기획관 기자회견. 8시 20분에 도쿄전력 전무가 원전에 대해서만 따로 기자회견을 해요. 이렇다면은 사실 뭐 몇 분 만에 기자회견 할 내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드맵상으로 다음에는 관방청이 되고 다음에는 기상청이 되고 다음에는 원전이 된다. 이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문 대통령이 어제 마침 귀국하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곧바로 회의 주재하고 이런 거 참 괜찮았어요. 뭐 야당, 언론도 대체로 높게 평가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해져야 될 필요는 있다. 이건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 긴급 재난 문자도 지난번에 뭐 빨리 안 온다. 질타가 있었는데 시스템을 딱 바꾸니까 이번에는 지진파를 느끼기도 전에 재난 문자를 서울 받았다. 기준으로 하면은 문자 먼저 받고 지진파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얘기로 보면 뭔가 조금만 신경 써서 고치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 같은 거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윤태권 실장은 주로 정부가 그래도 뭔가 상황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브리핑, 기자회견 등등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버린 책 찾기 소동입니다. 아하. 어제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학원가 일대엔 다양한 풍경들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어젯밤부터 서울의 일부 재수학원과 고등학교 옥상에서는 수험생들이 쌓여있는 책들 수백 권 중에 자기가 버린 책을 도로 찾는 이 발굴 작업에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으로 바다를 이룬 모습을 보고 자기도 황당한 듯 헤엄쳐서 찾아야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수험생들은 뭐 수능 전날 책을 옥상에 버려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이처럼 옥상에 책들이 쌓인 거는 버릴 책이면 청소하시는 분들 편하게 옥상에 버리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책을 못 찾은 학생들은 또 다시 급히 책을 사느라고 이 서점가도 북적이고 있답니다. 또 일부 학원은 일주일간 강의와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 학생들 불안을 달래줄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답니다. 네, 차분하게 일주일들 보내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수백 년을 떠돌다 무려 5천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입니다. 5천억 원? 네네. 이 그림은 1500년 무렵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초상화 살바토르 문디, 즉 구세주입니다. 21세기 최대의 재발견 예술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러시아의 억만장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드미트리 리볼로 블레프가 갖고 있다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35억 원에 내놓은 건데요. 이번 경매에서 거의 4배 이상 가격에 팔린 겁니다. 이는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이자 또 기존 최고가이던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 여인들 작품 가격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여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최고가 알제 여인들이 얼마였었죠? 이것도 무려 1982억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천억 원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누가 샀는지 지금 모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 20분 만에 경매가 끝났는데요. 사실 지금은 최고의 몸값이지만 이 그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럽 귀족들의 손을 거치면서 심한 덧칠 등으로 손상이 됐고 또 누구의 작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을 떠돌다 1900년쯤 영국의 한 그림 수집가가 샀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 2005년에서야 이 정밀 감정한 끝에 다빈치의 진품인 게 확인됐습니다. 네, 누가 샀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종일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한 평창 롱패딩입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된 이 패딩은 가성비 좋은 롱패딩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깔끔한 색상과 보온 소재에 무엇보다 일반 브랜드 롱패딩 가격의 절반인 14만 9천 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 하루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10,000원 저렴한 아동용 점퍼 역시 모두 품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못 사요? 공식 판매처에선 내일쯤 재입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객센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정확한 입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고 사이트에서는 이 롱패딩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웃돈을 얹어 팔기도 하는데요. 15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롱패딩 인기만큼이나 평창올림픽 티켓도 좀 잘 팔려야 될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네. 의원입니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부산 사람들이네. 두 분 다 부산 출신이시군요. 네. 네. 자, 그건 그렇고 부산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정혜 의원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이번 포항 지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고요. 예.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예.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45km 떨어진 월성 원전입니다. 네. 네, 다행스럽게도 월성 원전을 비롯한 인근 원전은 이번 지진을 통한 운영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예.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 내진 설계가 6.5에서 7 정도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 원전 모두를 내년 6월까지는 성능을 7.0으로 상향하기로는 결정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되게 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내중 성능 규모를 7.4로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 준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탈핵 플랜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탈원전은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한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강진 피해 입은 경주 등이 그 주변에 양산 단층, 장사 단층 이렇게 해서 좀 지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추가 지진 우려가 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탈핵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지진에 관련해서도 원전은 끄떡없었고 포항 인근에 여러 가지 원전이나 방패장도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리히터 스케일, 리히터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게 월성 1호기입니다. 네. 이 월성 1호기에 최대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본다면 0.013 정도 나왔습니다. 네. 0.013 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순수한 지진파에 의해서 계측된 최대 가속도라는 그런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리히터 6.5 규모라면 0.2 그래비티 0.2 정도 되고 이번에 나온 것은 0.013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탈원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가 이창근 박사라고 계십니다. 네네. 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 항상 주한규 교수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건물은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주민들이 원전 건물로 대피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네. 50년 동안 지은 세계 원전들이 있는데 그 역사상 지진이 그 직접 원인이 돼가 원전 사고 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우리 현 그 문재인 정부나 그 관련자들이 관련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판도라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성중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라도 탈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 해서 부풀려서 어떤 탈원전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성급한 정책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갑시다. 일단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니까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정치쟁점으로 바로 가서. 아니,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해 아니요. 지금 다 다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죠. 한정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새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용 조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라는 것 역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국민의 뜻을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계십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또 군사령부 사이버 심리 전단을 통한 정치를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 다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에 쌓여 있고 이에 대한 항변이라면 항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라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진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까지도 같이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대통령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 보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MB 측 재측근 인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78만 7,2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7,100건 한 0.9%, 1% 정도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천안함, 연평도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무사 군 심리전단은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 창설했던 겁니다. 그때 FTA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비난할 때 심리전단에서 방어 댓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MB뿐만 아니라 노무현 DJ 정부까지 전부 같이 한번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자, 한정혜 의원님,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 여야 공동조사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2+2+2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아니 근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꼭 이렇게 끌어들이시는데 FTA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댓글들을 단 것과 그런 거 특정한 아닙니다. 정치 세력을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닌가 싶고요. 예. 아무튼 뭐 원내에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희망적인 뭐 새로운 대한민국 또 청년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일단 여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어떤 방식이든지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현희 생각이 건전하시네요. 아하하.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조금 전에 한현희 의원께서 2+2+2를 뭐 적폐청산 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전혀 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이 연대에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아니 왜 동의를 안 이렇게 되는 같이 것이죠. 해가지고 네. 공동위원회 조사하면 저희들도 들어가죠. 예. 원식 대표가 주장한 것은 네.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 2+2+ 적폐청산 연대를 주장했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정의당은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인사 실패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고 예. 필요할 때만 협치 운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보위하는 예. 보수연을 분열시키는 정치공학적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깨기 위한 그런 방식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보와 민생에서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으면 자유한국당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해야죠. 예. 그걸 빼고 2+2+2로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박 의원님 그러시긴 한데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 오십시오. 같이 좀 얘기 좀 하십시다라고 했는데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사실 홍준표 대표가 안 갔죠.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빠지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얘기 나온 거 가지고 박성중 의원께 네네.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여보세요? 예. 어떤 사안을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은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5개 당을 10명을 불러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대1이라든지 또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동의하죠.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는 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 초청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만 응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상설협의체는 상설협의체는 또 안 되고 대통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하고 나중에 하는 좀 위에 정상적인 부분은 자 잠깐만요. 두 분 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만 모인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끼리만 해야죠. 원래는 상설협의체를 해야 되고 당연히죠.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의 상설협의체가 되는데 그거는 연대죠. 연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2+2+2+2+5개 단체가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란 것은 예. 국정을 운영하고 뭔가 방향을 주도하고 뭔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이 뽑은 20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끼리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 그러면 무소속도 한 명이 있는 무소속도 당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정치 협의는 5개 당이 다 한다.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교섭단체 3개 당이 맞다 이거고요. 당연하죠. 한정혜 의원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이 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국회가 사실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원내를 물론 이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만큼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무소속 한 명짜리도 넣어야지 그러면. 그런 아니 지금 다른 정당은 11석이고 그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121석과 116석에 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하고 개념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대목에서 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고 합의를 못해서 뭐 상설협의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그 나머지 두 정당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뭐 사안별로 참여시킬지 합의를 좀 이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뉴스 소리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결국 사의를 밝혔는데요. 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어서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의원 시절에 보좌진들과 자신이 이제 명예회장 또 회장을 맡고 있었던 e스포츠 협회 통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돈을 받고 재승인에 유리하도록 손을 써줬다는 의혹, 그리고 이 돈들을 이제 세탁을 해서 정치 자금으로 썼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지금 유력한데요. 현직 정무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는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또 뭐 인사청문회 이렇게 좀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당분간은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오래 비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을 좀 곧 발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뭐 균형 맞추기 등등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이것과 관련한 논란들을 의식해서 전병헌 수석을 수사하는 것으로 뭐 균형을 맞췄다.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전병헌 수석이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검찰은 뭐 스스로 이게 자신들의 독립성을 증명한 사례다. 이렇게 자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수사가 좀
흐지부지 된다든지 아니면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 있고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검찰이 이번에 뭐 허술하게 이 전병헌 수석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일단 청와대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겠네요. 현직 정무수석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것 자체도 타격인데 무엇보다도 결국 또 인사 문제라는 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병헌 수석 의혹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이게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뭐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 등등이 다시 지적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로서는 또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이런 사항들이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386 출신 참모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갈등 구도에 의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막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예고했던 이 중대 발표를 했는데요. 애초 예상했던 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런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6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고 중국이 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어떤 상황들이 고려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중에 이른바 이제 중국의 쌍중단 이 해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의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반응을 보였나요? 오늘 이제 그 중국 외교부가 밝히기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서 쌍중단은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이 쌍계 병행과 함께 북한 문제 해법으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뭐 한국, 미국 등이 이 해법을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국의 설명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틀렸다 이런 얘기인 건데 시진핑 주석이 동의한 게 아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두 정상 간에만 공유된 어떤 이야기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미국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19일까지 미국에서 정관계 인사 및 언론과 만남을 가진 일정이 쭉 잡혀 있는데요. 거의 지금 최전방 공격수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화제입니다. 그래요? 이 현지 시각 15일 그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미국의 독자적 무력 사용은 안 된다. 이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 측 패널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좀 논쟁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같은 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미 FTA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만난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추미애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 간에 이제 이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좀 두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지금 막 해서 화제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양자연대 이런 것들은 득이 없다라면서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정치적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이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동원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언사를 보였습니다. 네. 심지어 뭐 탈당 시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보수 대연합의 일부로 국민의당이 이용되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자신들한테 나갈 테면 나가보라는 뭐 그런 식의 태도지만 우리가 나갈 데가 없는 게 아니다. 나갈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게 분당까지 시사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자신들은 뭐 바른정당 뭐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탈당 규모가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20명 이상이 탈당한다? 그렇죠. 현직 의원이 20명 이상도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배경 뭘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 쪽이 지금 통합 논의에 가속을 붙이는 상황이다. 이 점을 지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 일정 중에 덕성여대에서 특강을 하는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에게 이 원고를 이제 사전 배포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양당제로의 어떤 회기를 막기 위해서 합리적 개혁 세력이
연대, 통합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어떤 주장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직접적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서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또 21일 날 이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통합론에 관련한 어떤 끝장 토론 이런 것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호남 중진 의원들 일부는 이 의총 전날까지 좀 연서명을 받아서 이런 통합론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일선에서는 탈호남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장 박지원 의원은 전남지사를 나간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추진될 경우에는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도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가진 않겠군요.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뭔가 사단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캐롤 킹의 노래입니다. I feel the earth move. 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현지의 목소리 이제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약 800명 정도 이재민이 대피하고 있다는데 현장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권경옥 소장, 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체육관에 몇 분 계세요? 지금 체육관에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000명? 예, 1000여 명 정도. 예. 그 체육관이 뭐 아주 대형 체육관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어제만 해도 한 700~800명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더 많이 오셨고 2층에도 좌석에 꽉 찼고요. 예. 또 실내가 부족해서 흥해 업사무소 2층 강당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예. 예, 계십니다. 소장님도 어젯밤 내내 거기 계셨죠? 네, 밤새웠습니다. 이부자리 같은 거라도 좀 있습니까? 네, 담요 한 장씩 나눠드렸고요. 예. 실내는 그래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방이 됩니까? 네, 난방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식사는 어떻게들 해결하세요? 저희들이 어제 저녁부터 사랑의 밥차가 이렇게 되게 해서 예. 국밥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밤새 또 낮에도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셔요. 예. 네, 지금. 네.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겠네요, 다들. 그래도 몇몇 분은 주무시지만, 예.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더 많죠. 예. 네. 거기서 이제 밤새 그렇게 잠 못 이루다가 아침 되면은 이제 각자 자기 집 근처 다시 한번들 가보시고 그럽니까? 어떡합니까? 네, 집 근처에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일부 아파트는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금지시켜 놨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아예 여기서 예. 거주를 하셔요. 예. 네. 연세 많으신 분, 또 좀 어디 편찮으신 분, 이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이면. 네, 특히 어르신께서는 예.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예. 어떤 분들은 아이 둘, 셋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분들은 음식에, 지금 현재 지진이 나니까 전기, 가스, 또 물도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빨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해서 여기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봉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저희들 포항시에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셨죠. 예. 제일 먼저 사랑의 밥차 예.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먼저 하시고 예. 저희들이 동아리 연합회 정말 기업 봉사단체 또 여성단체 많은 봉사단체가 예.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움의 물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뿐 아니라 전국에서 봉사자들도 또 도착하셨고. 네네, 경주에서도, 예. 경주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가 오고, 예. 수원에서도 이렇게 밥차가 오셔서, 이렇게 예. 또 오늘 저녁 맛있게 또 해주시고요. 예. 또 좀 전에 또 전주에서도 오셨어요. 전주. 그래서 각국에서, 또 내일은 광주에서도 오신다고요. 예. 계속 이렇게 많이 오셔서 도움을 주고 계셔요. 예. 지금 가장 필요한 물품은 뭐가 부족합니까? 필요한 물품은,
많은 분들이 이 생필품은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예. 담요 한 장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계속 같은 분만 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 또 달리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이 근처에 또 학교에도 좀 많이 붕괴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동대, 설린대 이렇게 예. 학생들도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있고 이래서 담요가 끊임없이 나가고 있어요. 담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 네, 네. 그나저나 언제까지 거기 계셔야 할지 아직 기약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예. 우리 봉사자들은 거의 이게 바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도 손이 시리고 발이 아이고, 시려요. 참. 너무 추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 많이 네네. 쓰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권경옥 소장이었고요. 포항시 의원 백강훈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흥해읍에 소재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대피소에 있습니다. 예. 지금 포항시 전체로 따지면 이재민이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인원적으로는 현재 한 수천 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수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 왜요? 지금 이 대피소를 이용하는 그런 이재민만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그 수에 한 서너 배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공간 자체가 한 곳밖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시고 한 분들은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밖에서 차에서 주무신다든가 넓은 거리에서 주무신다든가 아니면은 이 포항 외에 친지나 지인들 쪽에 이렇게 숙식을 이렇게 의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피소에 계신 분만 1,000명, 2,000명 수준인 거고 정작 자기의 진짜 집에서는 완전히 떠나가지고 딴 곳으로 가 계신 분들은 수만 명일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유교를 겪진 않으신다마는 이게 전쟁 피해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까도 그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보다도 지금 그 체육관으로 몰려드시는 분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대피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이게 줄어든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늘어나냐면요. 이게 아파트를 봉쇄를 합니다. 전기를.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예. 그런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이 인근에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적인 일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도 지진 피해를 받았고 거기도 안전 진단을 한다면 D등급이 나올 그런 안전이 불확실한 곳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육관은 너무 비좁아지고 있고 다른 대체 공간은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대한 2층 공간 그러니까 관중석 공간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른 또 바로 이게 또 구한다 해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물품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식사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사실 또 이용화되면 이게 또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가까운 업사무소 회의실 공간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급하게라도 활용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리 공간이 넓다 해도 이재민들을 다 수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되겠죠? 지금 현재 사당 대표님들이 다 오셨고 국무총리도 오셔갖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재난이 밖에서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실내 체육관만 아니고 지금 현재 흥해라는 포항이라는 전 도시가 지금 폭격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이분들이 여전히 갈수록 약해지면은 이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잠을 주물 수 있는데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약하다 강한 여진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실내 대피소를 찾고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끝난다 해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특별 재난구역이 선포된 이후에 예. 임시소양소라든가 아니면 항구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주택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면 그렇죠. 하루라도 급하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긴급하게 좀 재난구역 선포하고 정부 자금도 좀 들어가고 뭐 임시 수용시설 등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기운 내셔서 기운 내셔서 우리 주민분들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한 말씀 더 드릴 거는요. 짧게요. 학교가요. 학교 건물이 지금 지진 피해를 받습니다. 맞아요. 예. 학생들이 그러면은 건물 짓고 안 짓고 들어갔고 그 건물에다가 학생을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나 안 되나 평가는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백강훈 포항시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통받고 계시는 포항 주민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성원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상당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능시험 연기 등 혼란도 큽니다. 그래도 재난에 대한 대처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의 지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또 국정원 수사 등 최근 현안 어떻게 보는지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마련하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는 탈원전 논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논란 등 뜨거운 정치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토론해보겠습니다. 포항 지진 현장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날씨는 추워지고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흥해 실내체육관의 권경옥 자원봉사센터 소장 그리고 백강훈 포항시 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또 적폐청산 관련 검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까 게다가 또 예산안 심사 등등 지금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 이슈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 현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진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져서,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사후 대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해 나갈 그런, 태세에 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진 난 부근에 있는 학생들로서는 그렇죠. 놀란 마음을 담을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의 또 여진의 형태라든지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지금 임명할 걸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재송부를 한 거 보니까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저희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이 전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내정되고 지금 청문회 할 때까지 약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름 사이에 언론 사설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부적격자로 사설에 나왔거든요. 또 이런 문제, 또 국회에서도 이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하여튼 요번 이 홍종학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굳이 임명하는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홍종학 후보자나 또 여당 쪽 입장은 위법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런 증여 결정을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장모가 내린 결정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뒷말씀만 좀 드리고. 그러한 의원총회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 저도 정치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 어떤 법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정치력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수집해서 의원들 보고 표결해라. 뭐 이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들이 그 두 분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의원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그 스스로의 지금 그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봤을 때, 거의 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모습이 명예롭게 나가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그 후배라면 후배 입장이고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될 텐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해서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워낙 많아서 한 7개 저희가 그 대표적인 거 포퓰리즘 사업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증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년 동안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리스와 똑같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내년의 경제 핵폭탄은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금 3조 원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런 그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현상이고 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건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언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주목하겠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 좀 점검해 봅시다. 이제 시작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불가항력적이고 예방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원래 대학 수학능력 평가일이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일주일 연기했죠. 일단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어요. 2번이 있어요. 에이펙 G20 국제 행사하고 겹칠 때 연기가 됐는데 근데 이 연기는 수능 9개월 좀 전에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유사한 사례는 이 1992학년도에 대입학력고사 후기 입시 전날 시험이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시험지가 도난당했었거든요.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하고 이제 흡사한 게 이제 그때인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면은 2시 30분에 지진이 발생했죠. 정확하게 29분이지만은 4시 반에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이 기상청 브리핑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교육부 발로 수능은 그대로 간다 이런 자막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현지에 급파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명백한 위법행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전 사법적 처리가 강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전 국정원장이 뭐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작정 다 감옥에 넣는 것만이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당위성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당위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는 너무 구속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관진 장관 건은 그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거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뭐 맞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지금 저 수사하고 일단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먼저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도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 또는 국정원이 네. 무력화되는 이런 모습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국정원 댓글 상글에 연결이 됐다 그래서 예. 꼭 구속만이 최선의 방안이었느냐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예,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이런 사람을 꼭 그 구속 상태에서 예.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은 있지만 예. 이건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게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보세요? 오히려 그건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 기관이 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근무했던 분들이 예컨대 그 전직 국정원장 셋을 모셨던 분들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볼 때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축이 돼서는 또는 어떤 조금이라도 무력화가 되는 이런 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예. 이 점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지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제 뭐 매달 1억씩 뭐 수십억의 돈을 청와대에 그것도 문고리 3인방한테 전달한 혐의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문고리 3인방에 정말 전달을 한 것인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면 이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무리 특별 활동비라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기밀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북한과의 사업을 갖다 연계하면서 특별 활동비를 국정원에 있는 돈을 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건 국가의 돈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거라서 이게 범죄 혐의가 아주 중하다. 안보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를 할 때 제가 또 그 소관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 뭐 손녀한테 한 것도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또 장모가 한 것이고, 네네. 뭐 증여한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국제중학교 보낸 것도 장모가 한 것이고, 본인은 전혀 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논리 비약을 하면 장관이 되신 후에도 장모님 말씀 듣고 정책을 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장모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는 홍 후보자가 예.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가는 거지 모든 것을 장모가 했다고 하는 것이 예. 오히려 회피성이다 예.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보 강행하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선 독주를 넘어서 5기의 정치를 하실 거가 아닌가 이런 아마 정치 공세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인식하에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의 하여튼 정치적 책임은 예. 저는 정부 여당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좀 더 임명이 되면 강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며칠 안에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청문회를 하고 이건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거랑 연계가 되나요? 저희는 뭐 이진성 후보자하고 연계해서 그 헌재 소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예. 근데 헌재는 이번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김희수 그랬죠. 후보자부터. 그래서 예. 헌재는 제대로 기능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뭐 이진성 후보자와 연계할 생각은 없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대여 공세를 할지는 일단 혹시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상하겠다. 이 말씀. 지금 예산 국회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또 법안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법안. 네. 물론 국민을 위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예. 또 이게 하다 보면 여당이 꼭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는 또 아쉬운 법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협상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의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일제히 오늘 밤 늦게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또 국정원장 감옥 가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이 대공수사, 뭐 구체적으로는 간첩도 잡고 이런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3명의 국정원장이 다 구속되는 모습을 김정은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 예.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 근데 그때 한간에 많이 나왔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장관이 김관진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김정은이가 쳐다볼 때 그 김관진 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퍼박된 모습을 볼 때 예. 아마 가장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자주 섞인 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와서 예. 그런 말을 이런 주장을 검찰이 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어떤 정치활동비나 이렇게 활용된 거라는 좀 질이 다른 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예. 이건 우리 국고 손실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위법의 문제도 발생할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말이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예. 그 텔레반한테 잡혀 있을 때, 그때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입니다만, 예. 그 3천만 달러를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로 조성을 해서 예. 2천만 달러는 무장 세력들에게 줬고 1,000만 달러는 남북 회담 용으로 하여튼 청와대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까지도 그러면 위법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적으로 쓴 데 대해서는 이건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대치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밀적인 활동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용처가 조사되고 수사되면 이제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 네. 그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에서. 네. 그리고 차제에 국정원의 영수증도 하나 필요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정말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갖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유용되거나 불법적으로 활동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 자체에서의 내부 감사라든지 감찰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에 또 하나 큰 논쟁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문제는 뭐 한 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방위적 이 정치 보복의 칼날이 전임 정권뿐만 아니라 전전임 정권까지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퇴임한 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미 정치권에서 좀 멀어진 분을 예. 다시 그 정치의 한복판에 세우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예. 그런 인식이 먼저 선입견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데는 국민적 이견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원조 적폐, 예를 들면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예. 소위 못 본 척하고 예. 또 이 보수 정권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청원, 최경원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가 화두인데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중에는 그것을